오늘은 프랑스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을 통해 폐허가 된 얼굴 아래 흐르는 진실이라는 주제로 듀라스가 쓴 욕망과 식민, 자전적 글쓰기의 철학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듀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황폐해진 얼굴이 젊은 시절의 얼굴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고의 문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매끄러운 피부를 그리워하고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단순한 향수를 느끼며 기억을 보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듀라스의 문법은 다릅니다. 그녀는 황폐해진 얼굴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표면 아래 감춰져 있던 균열을 발굴하여 가면 아래 숨어 있던 진짜 얼굴을 드러내려 합니다. 사진으로 찍히지 않았기에 영원히 살아남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진 이론가 롤랑 바르트가 말한 스투디움은 사진의 일반적인 정보나 문화적 맥락을 의미합니다. 반면 푼크툼은 의도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찌르는 진실의 디테일을 말하죠. 사진은 더 이상 없음, 즉 죽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소설 속 페리 위의 이미지는 사진으로 찍히지 않았기에 시간 안에서 마모되지 않고 오직 글쓰기를 통해 살아 숨쉬는 절대적 푼크툼이 됩니다. 바로 검은 펠트 모자, 금끈 신발, 그리고 메콩강의 햇빛처럼요. 연인 속 식민지는 환원되지 않는 기묘한 비대칭성을 보여줍니다. 15살 반 나이의 백인 소녀는 빈곤함이라는 경제적 결핍을 안고 있지만 식민 본국 출신이라는 강력한 상징 자본을 가집니다. 반면 27살의 중국인 남자는 압도적인 경제 자본을 가졌으나 피지배 민족이라는 상징적 결핍을 지녔습니다. 그의 인종은 백인과 결혼할 수 없게 만들고 그녀의 가난은 백인으로서의 위신을 무력화하죠. 인종, 계급, 성별, 자본이 복잡하게 교차하며 어느 한쪽으로도 권력이 완전히 기울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형성됩니다. 소설은 양가적 욕망, 즉 내부 망명자들의 교차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지배자의 욕망은 피지배자를 멸시하면서도 동시에 욕망하며 피지배자의 욕망은 지배자를 모방하면서도 거부하는 모순된 형태를 띠죠. 소녀는 프랑스인이지만 베트남어가 익숙한 가난한 틈새의 존재이고 남자는 부유하지만 사회의 주류로 편입될 수 없는 외부자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 두 식민지의 내부 망명자들은 위계적 멸시와 개인적 갈망이 뒤섞인 모순된 공간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결된 상실, 즉 어머니라는 검은 태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잃었을 때 애도를 통해 상실을 인정하고 리비도를 외부로 돌립니다. 하지만 멜랑콜리에 빠지면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아 안에 동결시키죠. 미쳐버린 어머니의 비대칭적 사랑은 화자의 내면에 사랑의 부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중국인 연인은 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시도이지만 본래 없었던 것을 메울 수는 없기에 실패가 예정된 관계였습니다. 소설은 위반과 대상화 사이를 걷는 위태로운 해방을 보여줍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위반 개념은 인종, 나이, 결혼이라는 다중적 금기를 스스로 깨뜨림으로써 일상적 자아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렬한 에로티시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능동성과 해방을 상징하죠. 반면 시몬 드 보부아르의 대상화는 남자가 나를 욕망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자신의 자유와 가치를 인지하는 가부장적 구조 안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는 수동성과 대상화를 보여줍니다. 정직한 독해는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가 지닌 이 양가적인 모순 자체를 소설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욕망을 영원히 보존하는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생물학적이고 단순한 필요를 욕구라고 부릅니다. 이 욕구가 언어로 표현되면 사랑의 조와 같은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욕망은 언어로 다 채워질 수 없는 영원한 잉여이자 결핍이죠. 욕망의 본질은 결핍에 있습니다. 화자가 남자를 완전히 사랑하여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그를 향한 욕망은 소멸합니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고 결국 떠남으로써 5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는 영원한 욕망의 궤도를 완성시킵니다. 듀라스는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흐르는 글쓰기, 즉 에크리튜르 쿠랑트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의 흐름과는 달리 여러 시간, 여러 시점,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가는 텍스트이죠. 이런 글쓰기를 이론화한 사람이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엘렌 식수입니다.
엘렌 식수는 직선적이고 명료한 가부장적 문법을 이탈하여 신체의 리듬과 가깝고 기존의 문법을 위반하며 의미의 다중성을 수용하는 뒤라스식 글쓰기를 여성적 글쓰기로 보았습니다. 모리스 블랑쇼는 트라우마와 절대적 상실은 명료하게 서술될 수 없으며 도달하지 못함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려는 시도, 즉 카오스의 글쓰기를 역설했죠. 이처럼 시제와 인칭이 뒤섞이고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소설에 미숙해 보이는 형식이야말로 폭력과 첫사랑이 혼재된 15살 소녀의 분열된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하게 정밀한 철학적 그릇이 됩니다. 연인은 객관적 사실을 부수고 주관적 진실에 닿으려 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1929년의 연대기적 사건들이죠. 반면 문학적 허구는 기억의 공백, 변형된 이름, 압축된 시간 등을 포함합니다. 진실은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자전적 허구, 즉 오토픽션의 탄생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죠. 허구라는 장치는 외부의 건조한 팩트보다 내부의 깊은 진실에 닿기 위한 문학적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왜 다시 연인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매끄러움의 안티테제로서 푼쿠툼이 제거되고 완벽하게 보정된 SNS 자기 서사의 시대에 내면의 폐허와 상처를 직시하는 용기를 줍니다. 둘째, 문학적 계보로서 직선적 거대 서사가 붕괴된 시대에 파편화된 자전적 진실을 탐구하는 한국 여성 작가들과 공명합니다. 셋째, 역전된 식민 욕망을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자본과 인종 간의 욕망 구조와 비대칭성을 해독하는 렌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 시대의 복잡성 속에서 권력 남용이라는 구조적 착취와 능동적 주체로서의 선택이 혼재된 경험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지 않고 사유하는 윤리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인은 폐허로 내려가는 위대한 윤리를 보여줍니다. 매끄러운 표면 아래 감춰진 늙음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드러난 진실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뒤라스의 글쓰기는 보정된 안락함을 거부하고 그 폐허 아래로 묵묵히 걸어 내려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매끄러움만을 강요받는 시대, 여러분의 표면 아래에는 어떤 찍히지 않은 사진이 숨을 쉬고 있나요?